언제나 현실은 빠르게 변하는 현실. 현실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 세계. 이상이야말로 외려 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온갖 실패와 억압과 좌절을 뚫고 걸어오는 인류의 푸른 가슴에 줄기차게 되살아나는 저 무서운 미래 현실. 하나의 젊은 가슴이 식으면 슬그머니 낡은 몸을 빠져나와 새로운 젊은 가슴으로 몸 바꾸며 살아나는 저 끈질기고 무서운 이상. 변화 빠른 현실에서 이상은 가장 현실적인 것. 포기할 수 없는 혁명은 가장 현실적인 미래. 불가능한 꿈을 위해 상처받는 자여, 불가능한 혁명을 꿈꾸는 고독한 전위여, 울지 마라. 너의 눈물, 너의 상처, 너의 피를 타고 그것은 이미 현실의 한 중심에 잉태되고 있으니. 안녕하세요. 추억의 음악 사진관을 진행하는 정태식입니다. 방금 들으신 시는 박노해의 이상이었습니다. 현실은 늘 빠르게 변하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이나 꿈 같은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시인은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끝내 포기되지 않는 꿈,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미래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읽어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의 초대 손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도시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 구조의 해를 느끼고 야간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이어갔고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사법시험에 도전한 이유가 단순한 입신이나 출세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부조리한 세상에 하나의 소장을 던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지금까지도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꾸준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정재형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재형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연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는 201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설립에 참여해 초대 사무국장을 맡았고 이후 민변 대구지부 부설 인권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정재형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사진관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정재영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오고 또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에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예. 사회자분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시다 했는데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좋아하는 노래 몇 곡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소개하면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았는데 한 번에 다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변호사님의 삶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것을 같이 들었는데 이 곡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이 노래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참 좋습니다. 예. 저도 좋아하지만 우리 애들도 좋아해요. 예. 한 세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아들이나 딸이 좋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애들한테 왜 그렇게 올드한 걸 좋아하냐 하니까 아버지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김광석이 얼마나 훌륭한 가수인데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광석 노래가 주는 그런 매력이 한 세대나 한순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사하고 계속하는 그런 면이 있고 김광석의 아버지가 교원노조에서 해직된 교사 출신이거든요. 예. 저도 그거를 안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광석이 1964년생이니까 1960년도에 교원노조 사태가 있었으니까 김광석이 태어나기 4년 전에 아버지가 그런 일로 고초를 당하고 교단에서 축출되고 또 여러 가지 업을 전전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살기 어려우니까 식소를 데리고 서울로 가셨는데
우리하고 같은 세대 살아있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뭐 이렇게 그런 가족의 가족사의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음악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이 우리 동향이라는 의식이 또 이제 이 노래에 좀 주관적인 감정이입을 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고향이 대구시고요. 저는 원래 고향은 김천인데 예. 아주 어릴 때부터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의 뭐 대구를 고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변호사님을 이제 그 도시 빈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요. 사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 역시 이제 도시는 아니지만 시골 읍내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히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2남 3녀 중 둘째였었는데 저희 형제 자매들은 한 번도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여죠. 제때 못 나가지고 교무실에 이제 불려갔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동병상련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린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가난한 건 맞았는데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간 적은 저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사는 동네가 그때 침산동, 상격동 이렇게 살았는데 제 주위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 다 살림살이가 고만고만했거든요. 예. 뭐 학교에 같은 반에 있는 뭐 학교 선생님의 아버지라든가 뭐 약사라든가 이런 아주 극소수를 빼고는 거의 뭐 형편이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상대적 빈곤 이런 걸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이런 데 대한 차별의식이 그때가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구에서 어린 시절 보내시고 중학교는 이제 대건중학교 다니셨고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이제 인문계가 아니라 공업고등학교로 지나가셨어요. 예. 대학을 갈 형편은 아니다.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도 뭐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직하기가 쉽지 않으니 차라리 기술을 배워서 일찍 뭐 사회에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공업고등학교를 택하게 됐고 또 이제 그 중에서는 뭐 어떤 학교를 갈 거냐 하는 문제에서는 당시 이제 특수 목적고라고 해서 뭐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전국 단위로 학생 모집하고 또 이제 교육도 아주 양질로 시킨다는 그런 어떤 그런 장점이 있으니 또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그쪽으로 가라 권하셔서 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한 것 같아요. 예. 거기 가서 3년 배워서 한 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고 예. 거기서 이제 번 돈으로 또 대학 가게 됐으니까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 갔으면은 아마 그냥 형편이 좀 나아졌어도 뭐 공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고면은 거기서 이제 특별히 이미 전공이 이제 정해지지요. 그 안에서 어떤 분야를? 우리 학교는 금속 특성화 대한중석이니까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금속 파트에 뭐 재련이라든지 열처리, 제강, 압연, 뭐 재료 시험 이런 걸 주로 가르쳤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 당연한 줄 알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치는 데가 없죠. 지금 우리 모교만 하더라도 그런 과들은 다 없어지고 이 지금 산업 현장에 맞는 그 트렌드에 바꿔서 이제 과도 바뀌고 예. 교육 과정도 바뀌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선곡을 이제 부탁드렸는데 너무 힘들다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송이니까 저 혼자 좋다고 들어서 좋은 게 아니고 또 청취자들도 아, 이 노래가 나왔구나 좀 반가워하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예. 또 너무 이제 흔히 듣는 노래를 또 예. 선곡하게 되면 또 그분들이 에이 또 뭐 별로 흥미가 없어질까 봐 그 수준을 건너려고 예. 좀 고심했습니다. 그럼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예, 이선희 제이에게 골랐습니다. 예. 이 노래는 1984년 MBC 강변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이네요.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왜 이 노래를 골랐는가 하면은
사람마다 어떤 어릴 때 들었던 노래들은 그 시대에 자기가 처한 어떤 배경하고 이렇게 결부가 돼서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1984년에 이 노래가 이제 여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온통 뭐 버스를 타도 이 노래고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중간중간에 쉴 때도 이 노래 계속 나왔어요. 예. 그때는 제가 뭐 대학가요제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강변가요제인가. 그때 이 제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 창원에서 이제 산미특수강이라는 그 회사에서 뭐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흔히 보기에는 다른 쇳덩이를 이제 가공하는 그런 엄청난 플랜트 설비거든요. 그때 제가 17살, 18살 무렵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은 다른 분들은 되게 이제 뭐랄까 누구를 지칭하는 거지. 지칭하거나 누구를 그리워하거나 하면 참 노래가 참 뭐랍니까 운율이 좋다 이렇게 느끼는데 저는 그때 창원에서 생각나던 그때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조금 기분이 좀 뭐랄까 좀 처진다 그러나요? 그런 셈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추억의 음악 사진관에 맞는 노래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 이선희의 제 얘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제일 스치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제일 지난 밤 꿈속에 제일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 속 깊이 겨울져 남아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쓸쓸히 걷고 있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 사진관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오늘은 대구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정재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후 곧바로 취업 현장에 뛰어드셨지요. 금속 공고를 나오셨으니까 금속 관련 공장이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과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대한중석이나 포항제철 같은 데서 하는 업무를 배운 과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창원에 있는 산미 특수강이라는 회사, 특수강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 공장의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일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일하던 공장이 이제 냉간 압연하는 공장이었어요. 예. 이 제철 공장이나 제강 공장, 압연 공장은 24시간 근무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장비가 일단 비싸니까 예. 이거를 이제 하루에 10시간만 가다 오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3교대 조로 해서 24시간 이제 풀가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산재 관련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지만 교대 근무라는 것이 그 일 자체, 교대 자체가 사람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줘요. 예. 일주일은 중간 근무하고 또 그 다음 일주일은 야간 근무하고 그 다음 일주일은 또 중간 근무하고 그렇게 신체 리듬 바꿔가는 게 그게 되게 쉽지 않았고 또 저녁 때 저녁 먹고 나서 3건 야간 근무를 하면 8시 반쯤 돼서 이제 통근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때 회사 가는 게 참 싫었어요. 왜냐하면 잠을 이제 해가지고 저녁 먹으면 자야 되는데 회사 가서 일을 한다는 게 또 그리고 이제 야간 근무를 하면은 새벽 2시쯤 되면은 이제 점심시간이 있죠. 그때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은 점심이 아니고 야식이죠. 왠지 이게 좀 사람이 사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교대 근무하는 게 불가피한 직업이 있잖아요. 예. 경찰관이라든지 간호사, 의사 그런 분들한테는 야간 근무 수당만 드릴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특별히 배려해서 아주 많은 임금을 드려야 된다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85년 4월에 이 회사를 퇴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이유로 그만두시게 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학을 가야 됐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그때 과장님이 어떤 외부 연수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나온 월급을 제가 대신 수령해서 누굴 갖다 드리라는 지시를 받고 과장님 월급을 본관에 가서 받아가지고 전달한 과정에 옛날에는 이제 편지 봉투 같은 데서 이제 급봉에 임금 내역이 적혀 있고 안에 돈이 들은 현금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걸 들고 가면서 궁금해서 급봉을 보니까는 급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과장님 나이가 돼도 절대 이 월급 수준에 2분의 1, 3분의 1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우리 현장 일을 하는 우리 선배들 월급은 내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수준을. 고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해서 베테랑이 되어도 내가 이 일을 적고 나서 제철소를 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 기술은 그 회사를 떠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오래 있어도 적어도 월급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제 고졸과 대졸의 차이라는 것이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는 사회에 좀 구조적화된 부분 같아요. 결국 그런 사회적인 어떤 차별 구조, 차등 구조가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라 그러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저변이 아닐까. 제 개인적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둔 뒤에는 대우 자동차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
들어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우 자동차 부품이라는 회사가 신설되면서 그 양산에 있는 대우정밀에 다니시는 분이 기관 요원 와서 이제 기관 요원으로 인큐베이터 한 거죠. 그래서 공장을 만들고 거기 이제 신임 사원을 공채를 했는데 그때 마침 놀고 있다가 운 좋게 이제 채용이 돼서 그 회사에서도 좀 어떻게 뭐 꽤 다녔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대우가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 쪽에 특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아주 이제 최신 설비로 공장 근무환경도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든 공장이죠.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1985년이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에서 가장 그 근무 환경이 좋고 그리고 급여 수준도 높은 그런 회사였죠. 군대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우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 그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뭐 신체 조건이 열악해서 군대에 안 와도 된다. 제가 절대 뭐 군대를 안 가려고 한 건 아니고 군대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제 제가 입대하게 되면은 뭐 대한민국 전력이 약화된다. 예. 그런 이유에서 뭐 징집 입대상에서 빠져서 그때 취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대우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도 그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잠시 뒤에 듣기로 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는 먼저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함께 들을까요? 예, 최성수가 부른 TV를 보면서라는 곡입니다. 예. 그 1993년에 발표된 곡인데 일단 노래를 먼저 듣고 이 곡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TV를 보면서 눈물이 흐르네.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살까. 아마도 당신은 알 것만 같아서 사랑은 또다시 나의 편인걸. 혼자뿐인 식사는 이미 시가 버렸네. 텅 빈 아파트 불빛 외로운 나의 마음 기대어 올 사람 여기 있었으면 좋겠네. 입가에 번진 눈물 홀로 울 수밖에. 혼자뿐인 식사는 이미 시가 버렸네. 텅 빈 아파트 불빛
외로운 나의 마음 기대어 올 사람 여기 있었으면 좋겠네. 입가에 번진 눈물 홀로 울 수밖에. TV를 보면서 눈물이 흐르네.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살까.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살까. 최성수의 TV를 보면서였습니다. 이 노래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노래는 최성수가 여러 히트곡 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이 노래가 나올 당시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또 고시생이 더 여러 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또 뭐 지치면 밖에 나와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뭐 소주도 한잔 먹고 할 때 혼자 가서 먹지는 않죠.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친구 이제 꼬대기여서 가서 딱 이제 소주 반 병만 먹고 자.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좀 그때는 또 술이 약하니까 한잔하고 금방 취하면은 뭐 이 노래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은 뭐 그때야 뭐 지금처럼 노래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손님들 양해를 구하고 아 이 친구가 노래 한 곡 한대요. 옆에서 아 해봐요 해봐서 박수 치고 그럼 이 친구가 일어나서 무반주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잘 부른다. 그래서 그 아주 뭐 최성수만큼이 하겠습니까만은 고시생이 가진 그 애잔함,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 그러한 어떤 음색을 가지고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는 그 노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 이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노래 골랐습니다. 예. 다시 이제 대우 자동차 부품회사 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때가 87년이었거든요. 예. 87년에 호원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6.29 선언이 있었죠. 예. 6.29 선언이 있고 있으니 우리 사회에서 그야말로 암장처럼 들끓던 이제 기층 민중들의 각종 요구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적인 구조 못 살겠다 좀 바꿔달라 이런 것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왔는데 예. 특히 이제 그 공단 뭐 예. 울산 창원 이런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어떤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 이런 임금 받고 일하기는 어렵다 살림살이가 어렵다 또 미래가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냐 그런 전국적인 어떤 개혁이라든가 어떤 모순을 바꾸라는 그런 요구가 우리 회사에까지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예. 그때 대우 자동차 부품은 대구에서 가장 대우가 잘 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종업원들이나 노동자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근데 회사 이제 관리자들은 되게 전전긍긍하는 회사에까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얼마 올까봐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었죠. 그때 노동조합이 없었고 노사협의회를 조직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어떻게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이제 양쪽에서 합의한 것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간 근무를 출근해 보니까 야간 근무를 제가 그 넓은 공장에서 혼자 하다시피 했거든요. 야간 근무조라서 가보니까 그 노사협의회에서 어떤 결정한 사항을 회사 식당에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소위 말하는 조산모기 아니냐. 그래서 야간 근무를 혼자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회사 사무실에 가서 이제 A3 용지죠, 그죠? A4 용지 2배쯤 되는 그걸 가져가서 펜으로 적었거든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사항 보니까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40분가 복사해서 이제 회사에 식당하고 출입문에 붙인 사건을 제가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들이 보고 난리가 난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했고 그 일이 터지니까 그게 87년 한 9월경으로 기억돼요. 그래서 졸지에 막 회사에서 이제 요주임을 돼서 그래서 그때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을 했는데 그때부터 뭐 회사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배우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우리 인사과와 노무과가 있었는데 인사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데고 노무과는 현장에 있는 현장 요원들 인사를 하는데 노무과장과 인사과장이 두 분 다 이제 법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하고 주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재형을 좀 어떻게 설득을 시켜봐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무슨 법정 같은 걸 갖다 주면서 네가 했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니는 이제 해고될 수도 있다. 해고는 뭐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당연히 뭔가 하면 대학 나온 사람보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임금을 적게 받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저는 이제 막연하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처럼 무슨 법전이라든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걸 증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겪으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법이란 걸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해 체력장 시험에 원서를 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학력고사 원서도 내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이제 대학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다니면서. 야간 근무를 자원해서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체력장 시험 치고 학력고사도 야간 근무 마치고 이제 택시 타고 대명동 영대까지 가서 시험 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력고사도 대학에서 봤어요? 그렇죠. 그때는 88년 입시였으니까 처음으로 선지원 후시험제가 시행되던 해였습니다. 공부는 이제 혼자 하신 거네요. 교재는 뭘 쓰셨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EBS에서 방송 교재. 방송을 했거든요. 15분씩 했어요. 이제 한 과목당.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하는데 그거 녹음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EBS 교재를 과목별로 이제 그 분철해서 째서 이제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럴 때 휴식 시간에 보고 외우고. 근데 그게 아주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때만 해도 학력고사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뭐 그러니까 그때 대학 입시 운 좋게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영남대 법학과 들어가셨네요. 근데 야간에 진학한 것은 그 회사를 계속 다니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제가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고 나서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급여가 적게는 1.5배 내지는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88년 대학을 가던 해에 그때 월급이 그때 처음으로 20만 원을 넘겼었거든요. 물론 그 8시간만 근무한 게 아니고 야근까지 했는데. 야근도 하고 야근 수당도 받고 주말에 일요일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런 수당까지 다 합쳐진 거죠. 그래서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을 그 처음 넘겼죠. 그런데 그게 대구 시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입학했을 때 영남대학교에 입학금이 60만 정도 됐거든요. 그 석 달치 월급을 모아야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뭐 학교로 간다는 생각 못 했죠. 학비도 충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여간 대학을 다녔는데 회사에서 그때 좀 배려를 해줘서 교대 근무에서 빼서 주간 근무만 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주간 근무 마치고 통근버스 타고 반월당에 와서 내려서 거기서 경산 가는 총알택시라고 그러죠. 그거를 타고 가면은 첫 수업은 못 들어요. 첫 수업이 6시 15분에 시작했는데 두 번째 수업부터 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한 몇 달을 하니까 이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동생이 축축 처지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 그때 형님이 내가 어떻게든 간에 학비는 마련해 줄 테니까 공무원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보면 풀타임 스튜던트가 된 겁니다. 역시 이제 형님이 도움이 참 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 시험에 도전하셨는데 노래 한 곡 더 듣고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고르셨나요? 예, 이동원의 부용산을 골랐습니다. 이 곡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부용산이라는 노래가 이제 사실 뭐 우리 사회에서 금지곡으로 취급을 당했는데 이게 특별히 금지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금지한 게 아니고 빨치산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불렀다라는 설 때문에. 예, 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적들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금지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터부란 게 그렇게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헌법을 공부할 때 보통 뭐 우리는 국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확한 의미는 인민이라는 게 더 좋은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people이 인민하고 그렇죠. 가깝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뭐 인민이란 말을 국호에서 쓰고 있으니 그 말을 쓰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국민이라고 사실 좀 국민이라는 게 좀 전국 전체주의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부용산도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설 때문에 금지를 당했던 우리 사회의 분위기 그런 것을 한 번 더 상기해 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또 이동원 씨가 부른 노래를 제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동원 씨가 우리 대구 지역과도 인연이 있고, 그래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의뢰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예, 이동원의 부용산을 함께 듣겠습니다. 부용산 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솔밭 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 부용산 봉우리엔 하늘만 푸르러
그리움 강이 되어 내 가슴 맴돌아 흐르고 죄를 없는 석양은 저만치 홀로 섰네 백합일시 그 향기롭던 너의 꿈은 간데 없고 돌아서지 못한 채 나 외로이 예서 있으니 부용산 저 멀리엔 하늘만 푸르러 다시 사법시험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몇 년 정도 공부하시다가 합격하셨습니까? 제가 1992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1995년도에 시험 됐으니까 한 3년 정도 3년, 예. 공부를 했네요. 그러면 그때 그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빠른 거 아닌가요? 빠른 건 아니고 예. 우리 사법연수원 동기들 중에서는 나이로는 좀 중상, 학번으로는 한 중간 정도 그 정도 돼. 예. 그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2년 보내신 후 대구에서 변호사를 이제 개업하셨어요. 주로 이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변론을 하셨는데 물론 노동자도 포함됐고요. 이런 분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신 것은 젊은 시절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언제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제가 변호사 되고 난 후에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딱 부러지게 이런 이유다라는 계기가 없어요. 예. 저는 그 공장생활을 해봤으니까 첫 번째로 그런 데는 거부감이 별로 없죠. 예.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니까 또 뭐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소수자 약자 소송을 주로 한 건 아니고 일반 사건도 다 하면서 예.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마다하지 않고 뭐 경청해 준 그런 것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의뢰인 중에 그런 사람들 비중이 다른 변호사보다는 좀 높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 특별히 무슨 마음을 먹었다든가 뭘 준비를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체득을 하시고 체험을 하셨으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준에서는 아유 저런 사건도 잘 하네라는 수 있는데 예. 저는 뭐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죠.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다 노동자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예. 조금 그 사적인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 그 부인께서 이제 법원 판사로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만나셨고 결혼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우리 사람이 이 부분 들으면 화낼 건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같은 대학 동문이고요. 예. 또 공부할 때는 서로 관심이 없었는데 예.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1년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1년 먼저 입소해 있었고 나는 2년차로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뭐 같이 뭐 고향 까마귀라고 고향이고. 예. 그래가지고 연수원에서 같이 뭐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뭐 친해진 게 아닌가. 뭐 사람 인연이란 게 좀 묘한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는데 또 그런 시기가 되니까 또 갑자기 또 이뻐 보이고 뭐 이런 예. 그렇습니다. 2009년에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오셨다고요, 가족분들하고. 그런데 미국에서 여러 가지 또 보셨을 거고 또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고 객관적으로 또 한국에 대해서 또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을 텐데 그때 경험이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변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굳게 가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소수 인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오랫동안 사신 교포분들 만나보면은 한국에서는 절대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을 미국에는 매일 느낀다. 좀 이제 혐오라는 표현까지는 안 가더라도 차별받고 있다라는 거. 회사에서 일정한 지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천정까지 닿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내가 했던 소송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그때 뭐 한국에서 나름대로 외국인 노동자 사건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 사건들은 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데 한국 사람에는 제기하지 않는 소송. 그럼 뭐 퇴직금 뭐 200만 원 달라. 또 이제 최저임금 달라. 뭐 이런 사건들이 주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절박한데 우리 기준을 보면은 이제 변호사들이 맡기는 쉽게 맡지는 못하는 사건인데 그런 사건들이 계속 미국에서 떠오르고 아 내가 그런 걸 참 잘했는 것 같다.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은 그런 사건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생업에 바쁘니까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또 흐트러지고 소발심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은 후배들이 또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는 저는 예. 상대적으로 조금 한가해진 편입니다. 예. 민변 후배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럼 민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명 민변의 대구 지부장을 또 맡으셨고, 2012년에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구사회연구소 부소장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는 민변 대구지부 부설 인권센터장도 맡으셨는데 인권센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 시기에 하셨던 여러 사회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그 인권센터는 저희들이 만들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민변에 우리 회원들은 지금 현재 한 30여 분 좀 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대구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소수자 인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보통 이제 일반 변호사들이 잘 맡아주지 않는 사건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사건을 하게 되면 또 같은 종류 수를 맡겨야 되는데 인권센터를 만들기 전에는 각 각 회원들이 자기한테 의뢰가 들어온 그 사건은 자기가 그냥 어떤 소송 구조하는 사적 구조를 하는 형태로 했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게 단발적인 어떤 소송으로 끝나버리게 자료도 모이지 않고 또 그런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인권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회원들이 만든 그런 사건들을 한 군데로 집중해서 그래서 다시 배당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게 인권센터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신청하신 마지막 곡은 어떤 곡입니까? 예, 시인의 촌장이 부른 좋은 나라라는 곡입니다. 예, 1988년에 발표된 노래네요.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좋은 나라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은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예.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픔이 없는 그런 나라를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곧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 좋아합니다. 이 곡은 저 방송 마지막에 같이 듣겠습니다. 추억의 음악사진관 초대 손님으로 정재영 변호사를 모시고 음악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국에 오셔서 함께 방송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예, 변호사는 원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직업이고 예. 타인의 사생활을 이제 듣는 직업인데 예. 오늘 뭐 제 이야기를 뭐 과거 위주로 하니까 예. 이상하게 뭐 좀 뭐 공중 앞에서 옷을 벗은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또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모시고 하고 나니까 후련감도 있고 예. 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예, 저희도 아주 즐겁게 방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음악 사진관이었습니다. 기술과 편집에는 김영희 PD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태식이었습니다. 정재영 변호사께서 마지막으로 선곡한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를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